네.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삼원계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이 네. 몇 개나 있습니까? 세 개죠. 세 개입니까? 크게. 네. 삼성, LG 에너지솔루션, SK, SK온, SK온, 네네. 네. 삼성 SDI, 예, 네. LG 에너지솔루션, SK온, SK온. 네네. 여기는 그러면 앞으로 그야말로 탄탄대로일 것 같은데 반도체처럼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 여러분들은 뭐 중국산 배터리들이 세계가 싸니까 세계를 네. 장악할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첫째 품질에서의 우위,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신뢰성, 예. 그다음에 신뢰. 신뢰성, 네. 그다음에 안보 자산으로서의 어떤 기능들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그 세계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한국산 배터리가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완전히 새로운 희망인데요, 이거는. 네. 반도체 이후에 또 다른 먹거리가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배터리를 갖다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은 네. 2000년 이전에 벌써 배터리 비즈니스를 시작한 겁니다. 1990년대부터. 그렇군요.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네. 앞으로의 세상에 반도체는 내 역할을 할 거고 그럼 심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배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 겁니다. 아, 선견지명이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게 그 배터리를 갖다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 확대가 느렸던 거죠. 생각보다. 예.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는 거고 또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실수한 건 뭐냐면은 중국 같아 우리나라의 배터리 이 기업에서 일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우리 기술들을 다 그런 거예요. 예, 중국에 사람이 넘어가서 기술을 넘겨줬군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그 지금 뭐 재생능원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아직 주요 임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배터리 기술들을 갖다가 주요 배터리 기술들을 갖다가 대부분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주로 생산하는 LFP 배터리라고 하는 것을 한국에서 넘겨준 거거든요, 기술을. 삼원계도 마찬가지고. 삼원계도 그렇습니까? LF 우리나라가 뭐 그 일종의 우리나라는 앞으로의 세상은 에너지 밀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라고 삼원계에 집중을 한 거고요. 네네. 중국은 이제 LFP로 방향을 튼 거죠. 싼 걸로. 싼 걸로. 왜 네.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어쩔 수 없어서 LFP로 간 측면도 있어요. 왜 어쩔 수 없느냐. 한국의 삼원계에서 갖고 있는 특허망이 워낙 촘촘하거든요. 아하. LG 에너지솔루션이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예. 특허가. 삼성 SDI, SK온 다 합치면은 이 특허를 뚫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렇군요. 뭐 자국 내에서만 팔 거면은 뭐 지금도 무수히 침해를 해가지고 팔고는 있는데 네. 자국 내에서는 이게 해외로 나가면 우리가 특허 소송하잖아요. 그렇죠. LG 엔솔이 지금 특허 소송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유럽에서 지금 본격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허망을 피하기 위해서 LFP로 돌아간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싸죠. 네. LFP가. 그래서 이제 LFP에 중국은 이제 집중을 좀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렇군요. 예. 그런데 승부는 삼원계 쪽일 가능성이 높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휴대폰에서 배터리를 쓰는데 네. 이게 충전을 계속해야 돼. 네. 그러면 번거롭죠. 번거롭고 이거 네. 짜증나죠. 그리고 우리 네. 휴대폰을 바꾸죠 보통. 예. 근데 똑같아요. 배터리를 갖다가 앞으로 이거 에너지 밀도가 낮아.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 조금 가다 일하다 푹 주저앉아. 배터리 충전해야 돼. 네. 이거 좋아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한 번 충전하면 한 800km에서 1000km 가요. 네. 근데 이거는 한번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충전 한 번 하면 300km밖에 못 가네? 진짜 그건 불안하겠는데요, 가다가. 네, 300km, 400km밖에 못 가네? 예. 나중에 어떤 차를 살까? 맨 처음엔 싸니까. 싸니까 사지만 에너지를 갖다가 담았다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네. 배터리라는 거는. 그럼 이건 에너지 밀도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핵심이. 그렇죠. 그렇겠네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삼원계가 가격이 이제 점점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가격의 허들도 이제 많이 좀 낮아지겠죠. LFP랑 비해서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은 네. 누가 LFP를 쓰려고 하겠냐 이겁니다. 당연히 그렇군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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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처럼 네. 한국산 삼원계 배터리가 뜨는 날. 네. 지금도 이미 뜨고 있는 것이죠. 아,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LFP를 쓰는 데는 굉장히 한정이 돼 있어요. 네. LFP는 우리가 보통 볼륨급 이하의 자동차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엔트리급 싼 차.
볼륨급이요? 예, 보통 그게 뭐예요? 차를 엔트리급이 제일 싸고 네. 볼륨급이 이제 중간 단계의 차들. 네. 그다음에 이제 하이엔드가 이제 고급차 아하. 이렇게 나누거든요. 네. 근데 볼륨급 이상 차들은 다 3원계 써요. 아, 이미 그렇게 돼 예, 있군요. 예, 예. 네. 이제 중저가 차량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LFP를 쓰는 거고요. 네. 그거는 이제 가격 부담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현재까지는 3원계가 약간 비싸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면 알게 될 거란 얘기죠. 그것도.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3원계지만 거의 LFP 수준까지 낮춘 배터리들이 이제 나와요, 한국에서. 예. 이제 고전압 미드니켈이라든지 LMR 배터리라든지 이거는 네. 가격은 LFP 수준까지 떨어뜨리면서 네. 에너지 밀도는 거의 3원계에 준하는 네. 이런 배터리들이 이제 내년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예. 예. 아, 한국산 배터리 K 배터리의 시대 기대해 봅니다. 예.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EU가 공급망 다변화와 중국 기업 배제를 추진 중인데 이러한 규제가 중국 산업에 얼마나 큰 타격이 될까요? 중국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수출이 점점 더 중요한 위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내수가 자꾸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미 중국 소비자들이 많은 자동차를 이미 손에 넣게 된 거예요. 많이 샀어요. 그리고 이게 대체 수요로 바뀌려면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과잉 생산 능력이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수출에 힘을 더 많이 쏟게 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나라들의 입장에서 특히 자동차 산업이 중요한 나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말 재앙으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 독일,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EU가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이제 방어막을 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수단은 바로 관세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 10% 관세를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높이게 된 거예요. 개별적으로 높이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최고 45% 정도까지 그렇게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또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에 따라서 관세들이 차이가 나는데 높은 거는 45%까지 그렇게 이제 관세가 매겨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자동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벽이 높아진 거죠. EU라고 하는 유럽에다가 자동차를 팔기가 쉽지 않아졌어요. 그런데 더욱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중국이 자동차를 팔 때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뭐냐면 낮은 가격이에요. 가격을 덤핑하는 거죠. 이거를 못하도록 EU가 방어막을 친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한선을 매기게 한 거예요. 자동차마다 요 모델은 하한선이 얼마야라고 해서 값을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그런 경계선을 쳐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히 왜 문제가 되느냐? 이거는요. 중국 자동차 특히 전기차의 품질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중고차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3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전기차에 속살이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배터리가 되는 거죠. 배터리의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는데 그게 3년이 한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 3년 정도 지난 메이드 인 차이나 전기차의 중고차 가치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요.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 3년 정도 지나면 유럽산 같은 경우에는 잔존 가치, 중고차 가치가 한 50%, 51% 요 정도 수준이래요. 하이브리드 차들은. 그런데 중국산 전기차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35% 뭐 요 정도까지 밖에 안 된대요. 보통 하이브리드 차는 50%가 넘는다. 그런데 중국산 전기차는 값이 3년이 되면 3분의 1로 떨어져 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거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중고차 값이 떨어지겠네? 그러면
사고 싶은 마음이 떨어지잖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중국 자동차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쓰겠습니까? 값을 낮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만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EU에서 어떤 제한을 걸었다고요? 어느 정도 수준 이하로는 값을 못 낮추게 그렇게 하한선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중국 자동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팔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왜? 소비자는 옛날 값을 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중고차 값을 보니까 많이 떨어지네? 그렇다면 옛날 값을 못 내겠어. 더 값을 떨어뜨려야만 나는 그걸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값을 못 낮추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중국 자동차 판매자들의 입장에서는 차를 팔기가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중국 차들이 팔기가 어려워졌고 또 이 리스를 통해서 리스 방식으로 사는 소비자들이 많았는데 그 리스로 팔기도 어려워지고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탈중국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대체하여 핵심 원자재 및 부품 공급처로 부상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한국이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만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자동차,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배터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국가 안보하고 아주 밀접히 관련돼 있는 자동차 부품입니다. 왜냐하면 배터리에는 기본적으로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배터리를 판매한, 여기서 이제 배터리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에 붙어 있는 그 2차 전지를 말하는 건데, 이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터리를 판매한 그 판매자가 그 배터리를 컨트롤할 수 있게 그런 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중국의 기업들이 유럽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또 미국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중국산 반도체를 컨트롤한다는 말이 되는 거고, 그거는 바로 전기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운송망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배터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가 안보하고 연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을 수 없는 나라에 배터리를 갖다가 쓰기가 어려운, 그래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유럽 또 미국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거의 뭐 적대적인 수준으로 변해버렸잖아요. 과거에는 서로 무역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였는데 이제 이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나면서 또 이란 전쟁을 거치면서 완전히 중국하고 이 서방 자유진영과는 거의 적대 관계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유럽이든 미국이든 중국산 배터리를 써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중국산 배터리를 안 쓰면 어느 나라 배터리를 써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대안은 뭐냐? 그건 한국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왜 중국산이 팔렸느냐? 그건 가격 때문에 그런 거죠. 한국산은 비싼 겁니다. 중국산은 싸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다 배터리는 배터리잖아요. 중국산은 주로 이제 LFP라고 하는 그런 배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리튬 F라고 하는 건 철이에요. 철, 인산. 그래서 리튬, 철, 인산 배터리, 이게 중국산의 배터리의 기본적인 특성이고요. 한국산은 삼원계 배터리라고 해서 니콜, 크롬, 망간 을 주 성분으로 하는 배터리를 한국은 만들고 있는 겁니다. 중국산은 LFP이고, 근데 둘의 특징은 뭐냐면 LFP는 싼 대신에 생산 원가가 낮은 대신에 에너지 밀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오래 못 쓰는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국 기업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삼원계 배터리, 니켈, 크롬, 망간 배터리, 이것은 비싼데 그 대신에 에너지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싸고 하나는 비싸고, 그러니까 한국산이 그렇게 많이 안 팔렸던 거예요. 중국산이 많이 팔리고. 전기차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차의 제일 큰 부분이 바로 배터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 전기차들이 또 많이 팔리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산 배터리는 이제 불안해서 안 되겠어 하고 중국산을 밀어내고 나면 그다음에 남는 건 뭐냐? 한국산인 거죠. 삼원계 배터리인데 한국산은 비싸요. 그리고 또 이 삼원계 배터리가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좀 위험해요. 폭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이 삼원계 배터리가 지금 새로운 차원을 맞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삼성 SDI가 이미 발표를 했는데 2027년이면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미 발표를 한 거예요.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근데 전고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은 배터리가 이제 액체로 돼 있단 말이죠. 그 속에. 그래서 폭발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그거를 다 고체로 다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걸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폭발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비싸져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한국산 배터리는 이제 에너지 밀도도 좋고 조금 지나면 폭발 가능성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 값이 비싼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중국산이 있으면 비싼 걸 못 팔게 되는데 중국산을 밀어내게 되면 그다음에는 값이 비싸도 어떻게 하겠어요? 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산 배터리들이 큰 기회를 맞이하게 된 거고요. 이미 그래서 이 유럽의 자동차 기업들 또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산 배터리와 손을 잡게 된 거죠. 이미 그런 일들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 같으면 메르세데스 벤츠가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또 삼성 SDI 이런 데하고 이미 손을 잡고 합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전기차를 만들 때는 한국산 배터리를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이제 테슬라가 자동차 공장을 이미 중국에다가 두고 그래서 중국에서 전기차 생산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배터리는 중국산을 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 전기차 공장도 중국 배터리를 가지고 전기차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었는데 미국 정부가 그거를 중단을 시킨 거예요. 중국산 배터리 쓰지 마. 이렇게 하니까 테슬라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도 한국산 반도체로 돌아서게 된 거죠. 그건 뭐 포드라든가 GM이라든가 다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이 서방 자유민주 진영 국가들이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 그것은 한국산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중국, 미국 간의 갈등 이걸로 인해서 얻는 반사 이익이 굉장히 큰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게 반도체도 그런 것이고 지금 배터리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원자력 발전 뭐 전기 관련된 그런 산업들 이게 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큰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만 깊이 따져 들어가 보면 이게 미중 갈등 또 중국과 서방 자유진영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이런 그 지정학적인 사건의 반사이익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